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컨텐츠는 벌써 이제 80번째 이야기인데, 대전 갈마동 빌라 미제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직 프로파일러, 그리고 수사관들, 그리고 더불어 현재 범죄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까지 다 똑같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사건에 대한 범인에 대한 범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범인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범인 같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와 있는 정황에 대한 걸 하나씩 다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견해를 누군가와 다툼 없이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도움이 아마 또 수사하시는 분들에겐 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맡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의 팀의 김범수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발 이 사건 부침가루 사건이라고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선정적인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미제팀 자체에서는 갈마동 빌라 사건이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시면 아까 왜 부침가루였지? 라는 이야기가 되실 텐데 아마 이거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른 사이트나 블로그나 어디에서든 대부분 이 제목을 부침가루 사건, 갈마동 부침가루 이런 걸 많이 붙이게 되는데 너무 선정적이고 고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피해일 수 있다라고 해서 경찰청에서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라 저도 당연히 그 내용은 글자를 뺀 겁니다. 실제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영화 공공의 적을 따라한 뭔가 범인이 이런 걸 따라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이슈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에 회자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장기 미제가 분류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좀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정말 공공의 적을 따라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잘 따라했을까요? 좀 세분화한 시각으로 첫 번째 목격자의 시각, 두 번째 피해자의 시각, 세 번째 범인의 시각,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의 시각으로 이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상황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부터 목격자의 입장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한 구의 시신을 발견하는 목격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현장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대전 서구에 위치한 갈마동입니다. 갈마동 일대에는 원룸과 다가구 주택이 되게 밀집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중 한 곳, 바로 다세대 주택 2층의 원룸입니다. 바로 이 원룸이 오늘의 사건 현장입니다. 때는 2005년 11월 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한 남자가 원룸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한 남자가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목격자 A씨입니다. 목격자 A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9월부터 이 집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떠나 있다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뭐였냐면 이 목격자 A, 바로 여러분은 4일 전 10월 28일부터 바로 아내였던 26세 김씨가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뭔가 연락이 없다라는 느낌 때문에 왜 연락이 안 되지? 라는 생각에 급하게 대전으로 올라온 상태였던 거죠. 그럼 아마 지금 마음가짐은 되게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상태일 겁니다. 물론 바로 일 중간에 올라올 수가 없어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라는 걱정 때문에 중간에 제스처를 2번은 취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친구에게 야, 아내가 연락이 안 돼. 집 좀 가봐. 10월 30일 오후 7시와 그리고 10월 31일 아침 10시 반 이렇게 두 차례나 집을 방문을 했는데 둘 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다고 느낀 거죠.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이제 목격자 A에게 전화가 옵니다. 친구에게. 문이 잠겨있고 집 앞에는 전단지 엄청 쌓여있는데 외출하고 집에 없는지 좀 된 것 같은데? 라는 연락이었던 거죠. 그 걱정 때문에 일을 어떻게 멈출 수 없었지만 일을 빨리빨리 끝내놓고 4일 만에 다시 대전으로 올라온 상태였던 겁니다.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어보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문이 잠겨 있었다.
열쇠 같은 걸로 여는 집인데 문이 잠겨 있었다는 건 누군가 문을 잠그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시나리오는 집에 아무도 없고 이분께서 집에 문을 잠그고 사라졌어야 되는 게 맞죠. 우린 되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결국 열쇠가 당시에 없었던 우리, 그리고 목격자 A, 남편은 열쇠공을 불러서 잠긴 문을 드디어 열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놀란 장면과 이상한 악취가 납니다. 아주 심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고 그 안엔 바로 김씨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딱 4일만 지난 상태였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분석과 정보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아마 가장 많이 의심하시는 게 남편 이상한데? 우리가 목격자의 입장에서 가봐서도 왜 4일 만에 왔지? 그리고 왜 열쇠가 없지? 뭔가 이상해.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경찰도 똑같이 의심했습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상황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고인이신 이 김씨는 20살, 그러니까 20살이죠. 20살 때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가 6살이 되던 해에 이제 이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혼 후에 시댁에 보내진 상태로 키워졌는데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그 남편과 재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려와야 될 상황이 됐던 거죠. 물론 이들의 가정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숨지기 전 김씨는 대전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생계가 너무 막막했기 때문에 또 다시 남편과 재결합을 위해서 합의는 했지만 6살짜리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집을 장만해야 되기 때문에 원룸에 살 수는 없으니까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돈을 벌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유흥주점에서 일을 했고 되게 눈물을 자주 흘렸다라고 합니다. 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이 남편이 열쇠가 없었던 이유가, 그리고 지방에서 온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인 거죠. 재결합에 대한 건 합의가 된 상태였지만 같이 살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남편 김씨가 왜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 4일 만에 올라왔거든요. 물론 제스처는 취했습니다. 이틀 정도 뒤에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 뒤에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분들은 이미 조사를 통해 남편의 알리바이, 행적, 그리고 통화 내역, 혹시 첨부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확인해봤지만 어디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즉 남편의 알리바이와 행적은 명확했습니다. 두 번째, 28일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10월 28일 저녁 8시에 남편, 이제 앞으로 다시 만날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고 유흥주점에 출근을 하러 간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10월 28일 저녁 8시 이후에 연락이 안 됐던 거죠. 10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자나보다, 왜냐면 밤새 일을 했으니까 자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뭐 자고 나서 그냥 일을 갔나? 근데 너무 이상하니까 밤에도 연락이 안 돼서 30일 날 이제 친구가 가봤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더 확인해 보려면 유흥주점에 출근했는지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출근한 기록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좀 이상한 점이 뭐였냐면, 그리고 이거 프로파일러 분들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친구가 한 이틀 3일 정도 만에 갔습니다. 시켜서 집에 안에 확인을 해보고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신은 4일 만에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패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악취가 안 났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의아해합니다. 분명 그 정도면 냄새가 좀 많이 났을 거라, 악취가 엄청나게 났을 거라, 분명히 그 집 근처에 가고 이렇게 문 열어보고 했으면 냄새가 좀 났을 텐데 왜 안 났지? 원래는 방문했을 때 났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의심을 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도 조금 특이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좀 디테일한 면들을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함께 이야기하게 될 부분은 현장에 대한 시각입니다. 자, 지금 알려드리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시신과 그 주변에 있었던 상황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분들은 현적 감식 결과 첫 번째 하나 확인입니다. 첫째, 강제 침입한 흔적은 없다.
열쇠로 잠그는 문이었기 때문에 강제 침입이면 흔적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없습니다. 즉 창문, 현관문 모두 멀쩡한 상태. 그러면 누군가 문을 열 때 열쇠로 열고 갈 때도 열쇠로 잠그고 갔다는 겁니다. 남편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열쇠인데요. 그럼 물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알고 지낼 사이가 있었나? 그러니까 면식범이죠. 비면식범이라면 혹시 뭐가 들킬 위험 때문에 잠그고 나갔나? 자기가 키를 찾아서 키를 잠그고 나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겠죠. 어찌되었든 요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 피해자의 시신에 대한 모습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외출할 때 입는 외투의 그대로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안에 입은 옷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윗옷은 가슴까지 올라간 상태였고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간 상태. 더불어 양 발을 노란색 포장용 테이프로 묶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위치 자체가 원룸이었기 때문에 그냥 침대 위에 시신이 있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림살이도 뭐가 흔진 것처럼, 뭐가 만져본 것처럼, 뭔가 수색한 것처럼 다 흩어진 상태였던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시신의 모습이었던 거죠. 세 번째입니다. 침대입니다. 사건 현장 실제 침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침대에는 부엌칼, 아마 오른쪽에 보이실 겁니다. 부엌칼, 그리고 휴대전화가 여기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분리된 상태였고요. 카드, 그리고 지갑 이런 것들이 어질러피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었죠. 침대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뭔가 하얀 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뭘까요? 바로 부침가루였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 공공의 적을 좀 따라한 범죄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영화에서는 밀가루를 썼지만 여기서 부침가루라는 걸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보일러가 켜져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좀 높게 켜져 있던 문제 때문에 늦가을인데도 불구하고 부패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TV까지 켜져 있던 상태. TV와 보일러가 켜져 있던 상태다. 집안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현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대 커버가 아마 안 보이실 겁니다. 침대에 있던 커버, 이불을 걷어서 세탁기에 넣어 돌린 흔적이 확인됩니다. 현장에 대한 시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신과 현장.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지금 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몇 가지 분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제 침입 흔적이 없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면식범일 확률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비면식범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열쇠에 대한 문제입니다. 열쇠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문을 잠그고 갔다라는 거거든요. 면식범이라면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비면식범이 왜 굳이 열쇠를 잠그고 갔을까?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걸 알고 있나? 이 사람을 찾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나? 이렇게 잠그고 나가면 누구도 이 안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나? 적어도 피해자의 행적이나 피해자의 루틴, 일상적인 걸 좀 알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 잠가서 나와야 되겠다라는 이유 자체, 일반적인 사람이고 가족과 함께 살거나 가족과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이면 어차피 하루 안에 들킵니다. 애가 왜 연락이 안 되지? 하고 집에 와서 두들기다가 문 열어보면 바로 확인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왜 굳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범인이 시신에 한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자, 여러분, 외투는 그대로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외투는 그대로 있다. 근데 윗옷과 아래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도 그리고 경찰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성폭행 시도구나. 하지만 국가수 부검 결과에 성폭행 흔적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은 하지 않았는데 성폭행한 것 같은 모습.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가수 부검 결과가 아니더라도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한 사람 같지는 않다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아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양 발을 묶었습니다. 바지를 벗긴 것도 아닙니다. 바지를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양 발을 묶었습니다. 양 손은 왜 안 묶었을까요?
양손이 자유로운 상태로 성폭행을 시도한다. 차라리 성폭행을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양발 양손을 묶는 게 맞는 겁니다. 양손은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좀 이상한 부분인 거죠. 더불어 집안이 막 뭔가 수색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지갑 같은 것도. 지갑에 있는 현금이 좀 없어진 것 같다라는 추론 정도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현금이 지갑에 그렇게 많은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럼 강도일까요? 성폭행을 빙자한 걸까요? 강도일까요? 강도라고 하기엔 가져간 게 정말 없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범인의 목적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얘는 도대체 이걸 왜 했지? 세 번째, 하얀 가루입니다. 분명 가루를 썼다라는 부분은 무언가 은폐라는 부분입니다. 공공의 적도 마찬가지였죠. 증거를 은폐하고 싶다라는 목적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영화 공공의 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신에다가 뿌립니다. 자신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 공간이라 판단해서 시신에다가 뿌리게 되죠. 근데 여기는 시신에다가 뿌린 게 아니라 침대에 뿌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행동입니다. 더불어 무언가 계획적 같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것 같고 뭔가 좀 대단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흔적이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흔적이 지워진다라는 전제 조건은 부침가루와 밀가루는 아예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신 지금 이 장면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침대 커버를 왜 벗겼을까는 좀 이따 얘기해보고요. 침대 커버가 어떻게 벗겨졌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침대 커버에 무언가 자신의 흔적이 남았다. 아, 망했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침대 커버를 벗겨서 그거를 세탁기에 넣었겠죠. 근데 그 다음 행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행동이 칼, 지갑, 핸드폰, 그리고 가루. 왜요? 지금 범인의 모습이 되게 이상한 건 뭐냐면 이걸 스테이징이라고 부릅니다. 스테이징이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증거 조작이라고 하죠. 사건의 현장을 좀 흐트러 놓는 형태를 스테이징이라고 부르는데 이상하게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뭔가 스테이징을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앞뒤 전후가 맞지 않거든요. 자기의 흔적이 정말 침대에 묻었다면, 침대 커버에 묻었다면, 침대 커버를 벗겨놓은 상태면 사실 침대 위에 뭐 칼도 있었고 핸드폰도 있었고 했다면 그게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이게 맞지만 그걸 굳이 다시 잡아 침대 위에 올려놔 놓고 그 위에서 뿌렸다는 건 누가 봐도 현장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의심이 가는 것. 성폭행처럼 보이는데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침대에 대한 모습도 자신의 흔적에 대한 걸 없애려고 하면서 현장을 또 만들었다. 뭔가 정황상 봤을 때 범인은 이 사건 현장 안에서 스테이징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부패 보일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추워서 술 기운에 온도를 너무 높여놨을 수도 있고 원래 좀 높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범인이 일부러 높였을 수도 있고 근데 좀 생각과는 다르게 범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온도를 높여서 부패를 빨리 시키려고 했다라는 목적을 가졌다고 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되게 단순한 행동입니다. 내가 보일러를 미친 듯이 올려서 부패를 빨리 시켜야지에 대한 원래의 1차적인 게 아니라 진짜 목적은 사망시간 추론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들면 보일러를 미친 듯이 올려서 부패 속도를 빨리 진행시킨 뒤 이제 보일러를 꺼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왔을 때 보일러가 꺼져 있는데 부패가 빠르네? 아, 오래전에 사망했구나. 이런 식에 대한 게 스테이징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스테이징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보일러 그냥 완전히 올려놓고 아 내가 이제 부패 속도 빨리 했으니까 됐지라고 하고 가는 건 진짜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범인이 얘기를 했다고 해도 너무 단순한 행동이고 그러니까 뭔가 똑똑한 건 아닙니다. 되게 단순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범인이 한 게 아니라면 피해자가 뭔가 추워서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좀 애매한 부분인 거죠. 이 보일러에 대한 부분은 말이죠.
겉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뭔가 침입자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순서도 못 맞추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탁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세탁기를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자신의 흔적이 침대 커버에 묻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돌렸다. 근데 왜 시신은 그대로 뒀을까요? 시신을 분명히 만졌습니다. 그럼 시신에다가 가루를 뿌린다든가 아니면 시신의 옷을 아예 없앤다든가 시신을 닦던가 아니면 시신을 유기하던가 뭐 이런 행동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커버만 빼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어떤 흔적을 없애야 되는지를 정말 아는 사람인가라는 궁금증이죠. 내가 여기서 뭘 없애야 수사에 혼선이 갈까? 그러니까 분명 단순한 현장이 아닙니다. 되게 복잡하게 꼬여있고 목적도 불분명한 이상한 현장인 거죠. 범인의 의도대로 판단해버리면 사건이 꼬여버리게 되지만 가만히 제3자에서 보면 되게 이상하게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목격자와 그리고 경찰의 분석의 시각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 정말 저 침대 커버의 위치랑 이건 좀 이상하긴 하다라는 느낌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는 피해자의 시각으로 고인이지만 당일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일 피해자 김씨의 행적입니다. 2005년 10월 28일 저녁 8시 반 남편과 통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2005년 10월 29일 이제 12시가 넘어갔죠? 새벽 1시 40분 김씨는 술에 취해 계속 업소에서 웁니다. 이게 외부에 좀 잘못 알려진 게 뭐 어디서 혼자 술을 먹다가 술을 많이 막 먹다 보니까 혼자 울어서 술집 주인이 집에 보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날 일하러 가셨고요. 이날 일하러 가서 계속 일하시면서 좀 술을 드실 거 아닙니까? 그거 먹으면서 술에 취하시고 계속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며 울어버렸던 겁니다. 결국 술집 주인, 그 유흥주점의 주인이 1시 40분에 택시를 태워 조기 퇴근시킵니다. 너무 우니까. 그리고 2005년 10월 29일 8분 뒤입니다. 새벽 1시 48분 김씨와 술집 주인이 통화를 합니다. 마지막 전화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다준 택시기사의 진술도 확보가 끝났습니다. 즉 10월 29일 새벽 1시 48분까지는 생존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행적에 대한 문제인데요. 2005년 10월 29일 새벽 3시였습니다. 걱정이 됐던, 같이 일을 하던 걱정이 됐던 친구가 전화를 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잘 들어갔나? 근데 이 전화가 이상합니다. 이 전화가 어떤 게 이상했냐면 전화가 왔는데요. 누군가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했을 땐 핸드폰이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침대에서 보이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스테이징이 돼 있다라고 판단하는, 조작을 해놨다고 판단하는 침대 위에서 확인된 거죠. 누군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김씨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죠. 물론 김씨가 받았다가 받기 싫어서 끈 걸 수도 있습니다. 혹자 저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잠결에 받았다 껐겠죠. 하지만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다를 겁니다. 어찌되었든 판단했을 때 만약 범인이라면 범인이 전화를 받고 끊고 분리시킨 것, 즉 새벽 3시에는 범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씨의 행적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10월 29일 새벽 1시 48분부터 새벽 3시 사이, 즉 1시간 12분 사이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분명 받은 사람이 범인일 수 있죠. 국가수의 소견도 같습니다. 10월 9일 새벽 3시쯤을 사망 추정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국가수는 사망 원인 자체를 경부압박 질식사, 즉 목졸림에 의한 살인인 거죠. 그리고 내장 곳곳이 파열된 채 확인됩니다. 즉 정확히 말씀드리면 복부를 폭행당하고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겁니다. 그냥 목 졸려 살해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복부를 때린 거죠. 가격을 하고 그 이유, 그것도 그냥 때린 게 아니라 파열 정도면 굉장히 세게 폭행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흉기가 없습니다. 흉기가 보입니다. 하지만 흉기를 쓰진 않았습니다. 스테이징입니다. 칼을 올려놓으면 강도라고 생각하겠지.
내가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하겠지. 스테이징입니다. 실제 흉기 없이 손으로 공격한 겁니다. 근데 손으로 복부를 때렸다? 사실 좀 자세가 애매하거든요.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마 손보다는 발을 썼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원한이라던가 예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분노에 의한 이런 대부분의 살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얼굴 쪽을 구타를 많이 합니다. 몸을 복부 같은 걸 구타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자기가 뭐 배신감을 느끼고 너무 모멸감을 느꼈다거나 이거에 대해 복수하고 싶다면 대부분 이제 얼굴 쪽을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데 얼굴 쪽이 아닌 복부를 공격했다라는 부분이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더불어 그 이후에 목을 졸라 살해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흉기가 없다. 혹시 이 범행 자체가 준비가 덜 됐나? 그러니까 죽이려고 들어왔던 게 아니라 뭔가 하다가 폭행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죽였나? 그리고 그 이후에 스테이징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애초부터 죽일 각오로 들어갔다라고 보기엔 도구도 없고 준비도 너무 허술한 상태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집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성범죄로 의심할 수 있는 시신의 상태, 옷이 들쳐있는 상태, 묶여있는 상태. 과연 죽이고 나서 했을까? 아니면 죽이기 전에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이기 전, 죽이기 후. 답은 죽이고 나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발목을 아까 말씀드린 그 노란색 테이프로 묶었습니다. 노란색 테이프가 그대로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움직입니다. 조금이라도 휘어지거나 꼬이거나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붙습니다. 아니면 뭔가 갈라지는 느낌이 난다거나 근데 이거 반듯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살해 후입니다. 사망을 하고 난 뒤에 묶었답니다. 네크로필리아인가요? 시간행위에 대해서 하려고 했다? 아니요. 성폭행 흔적 없습니다. 누가 봐도 스테이징의 느낌이 강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공격을 했다라는 느낌은 발로써 공격했다. 발로 공격을 했다면 상대적인 높이와 지리적 위치가 아마도 피해자보단 위에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앉아있거나 꿇고 있는 상태에서 발로 복부를 가격했다. 그 정도가 힘이 실려야 되는 문제인 거죠. 혹은 누워있는 사람을 복부를 패고 주먹으로 쳤다 뭐 이런 거지만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전자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정도로 추측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상황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리고 뭐 프로파일러 분들과도 얘기를 나누면서도 되게 복잡한 사건입니다. 다만 느낌상으로 봤을 때 면식범, 비면식범도 아주 구별이 잘 안 되고 아직까지는 더불어 사건 안에 현장을 봤을 때도 너무나도 복잡한데 스테이징을 한 뭔가 조작 증거들이 너무 많고 그럼 도대체 목적이 뭐지? 강도도 아니고 뭐 성폭행도 아니고 그럼 뭐 지정밖에 없나? 이거 뭐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수사에 혼선이 가는 순간 여러분도 아마 되게 복잡하실 겁니다. 바로 이 순간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난 목격자 바로 김씨 빌라 이웃집에 사는 원룸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새벽 2시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2시입니다. 아저씨 왜 이래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비명소리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당시에 TV를 틀고 남편에게 전화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당시 남편과 통화한 진술의 시간을 보면 2시 9분이었습니다. 김씨 친구가 전화를 건 게 2시 59분 3시 2시 9분 50분 전에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 전화한 게 1시 48분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12분 약 21분 정도입니다. 21분 안에 아저씨 왜 이래요? 라는 소리가 나오고 비명소리가 들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시에 발견된 3시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마 확률적으로 범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한 건 이 범인은 2시부터 3시가 넘어서까지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3시에 집을 나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3시에 핸드폰을 받고 끊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집에 오래 있었습니다. 1시간 이상이죠.
스테이징을 어떻게 해야 되지를 연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면식범일까요? 비면식범일까요? 어느 정도는 피해자의 일상적인 루틴을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행동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살인이 저질러진 상황이면 당장 도망가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도망가야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게 또 스테이징이 아닐까? 자, 새벽 2시 9분에 목격자의 진술이 없는 상황이 되면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은 게 김씨일 수도 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잠결에 전화를 받고 뭐야 하고 그냥 끊어버렸다 라고 얘기해도 말이 돼버리거든요. 혹시 그 전화를 받은 것도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스테이징을 한 게 아닐까? 그러면 전화 온 사람이 누군지 알지 않을까? 전화 왔네? 봤는데 친구. 얘는 받아도 돼. 그 생각인 겁니다. 물론 저희들의 프로파일러분들의 견해일 뿐인 겁니다. 맞다는 거 아닙니다. 면식범일 확률이 이러면 좀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한 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수사의 혼선, 더불어 목적은 성폭행도 아닌 것 같고, 더불어 강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구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스테이징을 한 것, 칼을 둔 것, 침대를 어지럽힌 것, 성폭행 시도한 것처럼 한 것, 그리고 뭔가 다르게 죽인 것처럼 하려고 한 것들. 근데 그 와중에 좀 뭔가 진실되게 보이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타한 거. 사람을 폭행했다. 얼굴이 아닌 복부를 폭행했다는 행위.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판단할 때와 좀 다른 견해를 가지실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1시간 동안 먹으며 세탁기를 하고 그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스테이징까지 꾸미면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과연 일반적인 사람일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이 범인, 이 침입자가 치밀한 사람이었을까요? 무언가 계획적이고 무언가 준비했고 보일러도 켰고 세탁도 돌렸고 여기에 부침가루 같은 것도 뿌렸고 현장에 범인의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즉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범인입니다. 사건 현장에 그렇게 자기가 뭔가 빨래도 하고 뭐도 하면서 뭔가 흔적을 지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의 흔적, 첫 번째입니다. 부침가루 봉지에 뜯는 부분에 지문을 남겼습니다. 지문이 남겨졌고 더불어 족적도 남깁니다. 자기가 뿌린 가루에 자신의 족적을 남겨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신발을 확인해본 결과 뭐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많이 쓰는 작업화 같은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 끝납니다. 침대 매트리스에 피가 발견됩니다. 더불어 피해자 김씨의 발등에도 혈흔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혈흔을 확보해서 두 혈흔에 대한 DNA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김씨의 혈액이 아닙니다. 두 혈액은 같은 혈액이었는데 피해자의 혈액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혈액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범인의 혈액이겠죠. 범인의 DNA가 지금 현재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확인되자마자 전과자부터 모든 대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지문 대조도 들어가는데 지문이 쪽지문이라 정확하게 모든 모양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일부만 나온 상태. 현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쪽지문이 점점 찾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DNA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당시의 경찰분들은 전과자 대조 작업을 모두 끝냈고 원한, 치정, 면식 모두 다 해서 수사를 합니다. 하지만 김씨가 원한 관계도 없었고 그리고 뭐 삼각관계 같은 것도 없었고 더불어 경찰은 당시에 면식범은 좀 확률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변 인물의 알리바이도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공공의적을 따라한 느낌 때문에 비디오 대여점에 공공의적을 빌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찾게 됩니다. 하지만 확인은 안 됩니다. 근데요, 여기 조금 이상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피를 왜 흘렸죠? 여기는 지금 피를 흘릴 상황이 없습니다. 피를 왜 흘렸을까가 이상한 거죠. 매트리스에 피가 흘려졌다.
그럼 침대 커버가 벗겨진 상태에서 피가 글로 떨어졌다. 피가 묻었다. 그리고 피가 시신의 발등에 묻었다. 피는 왜 났을까요? 물론 추측해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 상처가 있었다. 원래 상처가 있었는데 뭔가 이런 가격한 행위를 하다가 뭔가 행동을 하다가 그게 틀어져서 피가 또 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인이신 피해자와 뭔가 격투가 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어디가 긁혔다거나 어디가 까져서 피가 났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손에서는 어떠한 DNA도 나오지는 않았죠. 피를 흘릴 이유가 없는데 피를 흘렸다는 것도 되게 특이한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결론은 자신의 행적을 다 남겨버린 범인입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은 범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면식범이냐 비면식범이냐를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확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열쇠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저희들은 면식범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했지만 비면식범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견해가 다른 거니까 말이죠. 어찌되었든 그런 범인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범인은 분명 집안에 들어와 목적 자체는 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징을 했죠. 이 사람이 뒤에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현장을 조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강간인 것처럼, 성범죄인 것처럼, 혹은 강도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이불을 뒤져보면 나의 흔적이 나올걸 이라는 뭔가 거짓된 모습처럼 세탁기, 이런 모든 행동을 하나씩 했던 거죠. 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그럼 범인은 새벽 1시 48분부터 2시 9분 사이, 그때 사이에 그 집에 갔고 그 집에서 피해자를 조우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한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아저씨 왜 이래요? 아저씨 왜 이래요라는 말이 근데 조금 애매한 말입니다. 왜냐면 아저씨 왜 이래요라는 말이 아는 사람한테도 쓰는 말이고요,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도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가 얼굴은 알고 있지만 잘 뭔가 이름을 모른다거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아저씨 왜 그래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도 아저씨 왜 그래요?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좀 애매한 단어기는 하죠. 아저씨 왜 이래요? 라는 말은. 근데 왜 이래요? 라는 말을 했다는 그 왜 이래요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 왜 이래요? 라고 얘기했다는 걸 보면 느낌상으로 봤을 땐 강도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성과 관련되어 있는 쪽이 더 가깝거든요. 사실 치정 쪽입니다. 느낌이긴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약간 유흥업소를 일을 하셨으니까 남자가 예를 들어 손님인데, 예를 드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두고 있었고 이분은 얼굴만 알고 있던 사이.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따라오다가 어떤 이런 행동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왜 이래요라는 말 자체가 강도 행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행동입니다. 칼을 든 강도가 눈앞에서 그럴 때 아저씨 왜 이래요라고 소리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범인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그게 범인이죠. 느낌인데, 피해자는 술집에서 술에 취하면 자신의 신세 한탄하며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마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 가정사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혼자 사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았었을까에 대한 일종의 생각입니다. 면식범이지만 느껴질 땐 비면식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직업의 특수성, 어떻게 보면 알코올, 술에 대한 특수성, 이런 문제라고도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까지 경찰분들이 다 조사할 수는 없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전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과자가 아닌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당시의 범인이었습니다. DNA가 확보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제보가 들어온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날 이상한 남자를 태웠다는 택시기사의 제보가 있었는데 10월 29일 새벽 2시 40분쯤에 20대 남성을 태웠는데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그리고 냈던 지폐에 피가 묻어 있었고 의자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상착인 키 175에서 180 정도, 이렇게 운동한 체격이었고, 그래서 생각하고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했는데 사실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안 맞습니다.
2시 40분이라고 했는데 2시 59분에 전화가 끊어졌거든요. 2시 40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맞지도 않고, 더불어 몸에 가루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묻어봐야 족적 정도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땐 어떤 사람의 모습이 범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범인이 이 영상을 본다면 하루빨리 자수하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잡힙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학기술이 쪽지문까지 잡을 수 있을 만큼 발전 중입니다. 현재는 웬만한 쪽지문도 전부 다 조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 당신의 DNA는 현재 보관이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언제든 잡힐 수 있습니다. 평생 죄 안 짓고 조용히 살다가 난 그렇게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안 잡힐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문 때문에 당신은 잡힙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 하루빨리 자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달게 받으십시오. 태안이법 때문에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기소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이를 먹기 전에, 더 사회에서 부끄러워지기 전에 꼭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요 사건 팩트의 대전 갈마동 빌라 미제 사건 그 밤의 침입자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